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앞으로 4년간 제주 미래를 책임질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꼭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지방선거,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핵심 의제는 무엇인지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제주시민운동을 대표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홍 대표, 이번 지방선거 시대정신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제주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단체죠. 제주 여민회에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양희주 제주 여민회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 국장에게도 여쭤보죠. 이번 지방선거 시대정신 뭘까요? 저는 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이번 대선에 참 논란이 많았던 주제죠. 네. 자,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캠프 대변인 맡으셨고요. 영리병원 1심 소송에서 제주도 변호인을 맡아서 승소한 분입니다. 부성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부 변호사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 뭘까요?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예. 이번 대선에서도 참 이슈가 됐던 예. 주제네요, 역시. 자, 마지막으로 30대 청년이지만 오늘 아마 출연자 분야에서 가장 큰 공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분이죠. 강보배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시대정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 참 거대 담론이네요. 자, 이 네 분으로부터 이번 지방선거 시대정신을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심층 토론해 보기로 하고 먼저 대선 평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했던 걸까? 한번 각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 대표님? 네. 네, 저는 어쨌든 촛불로 인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에서 과거에 이렇게 쭉 경향을 보면 여당이 2번 연속 집권하면서 이렇게 바뀌고 교체되고 했는데 이번은 큰 어떤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는 원인으로는 어쨌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 미진했다. 상당히 국민들이 민주당 정부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상당히 미진했고 어떤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 개혁에 대한 열망, 촛불로 인해서 변화를 일군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고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투표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개혁은 미진하다. 개혁이 미진한 게 문제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다른 분은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저부터 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캐스팅이 나눠졌던 건 부동산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동산을 둘러싸서 집값이 올랐다고 또 분노하기도 했지만 재산세로 이제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냈던 사람들에 대한 표의 멸집 등이 같이 함께 벌어졌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에도 그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마땅한 대안과 방법론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전히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들에 둘러싸미 국민들의 해소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결국 개혁이 미진한 부분이 국민들이 평가했다라는 얘기고. 부 변호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역대급 대선이었죠. 투표율이 역대급이었는데 그 이면을 보면은 이제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습니다. 모든 사안들이 결국 너와 나 구별을 통해서 결국은 극한 대립을 치달았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치적 담론이나 옛날 대선에서 있었던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논의가 실종이 됐어요. 사실상 네거티브에 모든 지금 화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담론들이 사라졌고 좀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참 아쉬움으로 남는 대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책이 실종돼서 네거티브만이 난무한 그런 선거였고 그 결과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양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국장님도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20대 대선의 전반적인 이제 선거 과정부터 그 결과까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30대의 제주에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로서 이번 대선을 전반적으로 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평등이 이번에 대선에서 많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었는데 그게 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이게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형식으로 이게 그 대선이 좀 진행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이게 비단 향후에 젠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 다른 약자들한테도 이게 이 화살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렇게 혐오와 어떤 차별의 정치로 가지 않게끔 좀 잡아내는 시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와 차별로 치달았던 선거. 어쨌든 다들 부정적으로 좀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젠더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또 청년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오늘 토론자로 오신 분 중에 30대가 두 분이 계신데 이 청년 문제 이번 선거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던 청년 문제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미 젠더 그리고 갈등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 중심에 서게 됐던 게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이 중심에 세웠지만 정말 이 세대들이 우편향 됐다. 젊은 20대는 우편향, 성별로 갈라차기 됐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구조사 결과들이나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한쪽에 대한 편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인 편차들을 만드는 게 엄청 심했었는데 이 지역 편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들도 청년들의 입장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정치권과 이제 언론도 포함해서 계속 갈등과 어떤 내용들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프레임들이 짜졌고 그것을 청년들한테 끼워 맞추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권자 청년들이 적정한 판단들과 의사들을 표현해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하게 어떤 20대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후보가 36.3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58.7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성이 60%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8 그리고 33.8인데요. 다른 이제 40대 같은 경우거나 60대 이상인 경우들은 60%가 다 넘거든요. 한쪽 지지자가.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지지 그룹들이나 유권자들의 상황들은 그런 프레임 속에서도 다양한 관점과 내용들 그리고 다층화돼 있는 입장들 속에서 다양한 방식들로 투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신들의 방향 속에서 고민들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라고 하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해왔던 그러니까 오히려 20대, 30대가 좀 분할이 됐다. 양극단으로 치달았다라는 분석이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세대가 더 양극화돼 있고 20대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 오해하시지 말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통해서 나온 이제 일종의 추상치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예. 그러니까 청년이 어쨌든 전면에 등장한 거는 사실이고 이제 청년과 여성 이런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전 이 청년 이슈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 세대의 갈등을 이제 20대 이제 중산층 여성과 이제 군대에 가야 하는 20대 남성 간의 대립을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별만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는 없고 사실 이거는 계급 문제를 좀 덮어버리는 그런 씌워버리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급 문제를 단순 어떤 성별 갈등으로 이제 전락시켜 버린 어떤 셈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50대의 가난한 남성과 50대의
가난한 여성과 50대 중산층 남성 그리고 장애 여성과 비장애 남성 이렇게 서울에 사는 남성과 지역에 사는 여성 이런 거를 대비를 해봤을 때 단순히 성별로서 개인의 어떤 삶의 행복도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같은 성별을 가졌다고 해도 이제 계층이나 계급, 지역, 성 정체성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차이들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이제 오로지 성별 그것도 이제 20대 여성 남성 간의 성별을 너무 부각시키는 선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다양한 유권자들을 배제하는 어떤 퇴보의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보배 의원님과는 다른 각도에서 또 분석을 해 주셨네요. 자,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이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회의 장년이 돼버리신 두 분은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사실 양의주 사무국장님 말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일단 이번 대선에서 이 청년들이 그 전면적으로 나서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결과에 따라서 청년을 위한 정책도 쏟아져 나왔고, 근데 이제 이 토론 과정을 보다 보면 이게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까 결국 젠더 문제를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라치기 문제는 결국 되게 사회 통합 측면에서는 되게 나쁜 거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그 갈라치기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국가 발전에 오히려 더 저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이런 어떤 청년이 이 정치의 어떤 대선의 전면에 나선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세부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청년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 문제라든가 어떤 공정한 기회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좀 구체적인 고민은 없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 말씀 네, 있습니까? 저 좀 덧붙이자면 어쨌든 강보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20대의 어떤 쏠림 현상은 없었다. 근데 남녀 간의 이 성향은 아주 극명했거든요. 그렇죠? 30, 60, 60, 3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전부터 페미니즘이 이게 화두가 되고 청년층 안에서 어쨌든 남녀의 그런 문제, 성의 문제를 이거를 어떤 선거에 이용하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년의 지금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서로 간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더 확산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오히려 전쟁에 다 나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어쨌든 페미니즘의 어떤 이 성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강보배 의원님 재발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투표의 결과값이 한쪽으로 60% 이상 넘어가거나 65% 이상 넘어갔다고 하면 그 편중과 실질적인 현상이 동일시됐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현상과 그리고 정치권이 말하고 언론이 말했던 내용이 분리됐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난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경우가 왜냐면 실질적으로 청년 관련돼 가지고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아닙니다. 청년 공약이라고 해서 사법고시 부활, 촉법소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정시 확대 이게 어떻게 청년 공약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의 다들 소비만 했고 그 소비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입장에서 그냥 써먹기 바빴고 입장 등판시키기만 바빴지 거기에 담겨 있는 청년들의 다각적인 목소리나 내용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거나 그것에 대한 답을 안 내놨기 때문에 정치권도 언론도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분위기는 그렇게 풍겼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한쪽도 제대로 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편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그 엄청나게 격화돼 있는 상황에 비해 물론 드러나 있었지만 격차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엄청나게 편중돼 있던 시선에 비해서 청년들의 판단은 생각보다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45에서 55 정도 선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들도 좀 차이가 있었지만 20대 내의 편차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선 평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주제가 시대 정신입니다. 먼저 제주의 시대 정신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대선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대선에 대해서 시대 정신이 없는 대선이다 뭐 이런 사실 악평도 나오긴 합니다. 사실 그래도 선거 결과를 분석하다 보면 사후적으로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후적으로 그래도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이거였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주의 시대 정신 얘기하기 전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잠깐 얘기하고 가볼까요?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양희죽 국장님. 예. 근데 이번 대선에서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명확하게 꼽지를 못하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꼽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과연 더 건강하게 토론으로 드러났는가?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토론의 횟수도 현저히 줄었잖아요. 이전 대선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장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의 시대 정신을 꼽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그게 봐야겠네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공정에 대한 판단이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편차들을 각자 쓰기 바빴다. 예를 들면 이제 능력주의 중심의 공정과 이제 어떤 사회적인 처벌 강화 뭐 이런 식의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공정을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편향적인 공정 담론들의 판을 친 게 좀 아쉬운 선거였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라고 공정이 사람들한테도 동의됐고 그것에 대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활용한 공정은 공정 없는 공정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이 시대 정신 같아 보이긴 한데 들여다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아까 부 변호사님은 성정과 분배라고 하는 좀 전통적 우리 선거의 담론 이거 자체가 실종된 선거였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대 정신을 뽑을 수 있다면 그래도 시대 정신. 근데 제가 아까 양희주 사무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시대 정신을 못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못 느꼈는데 파편적으로 나왔습니다. 젠더 갈등이나 환경 문제나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양 진영 간의 네거티브에서 다 묻혀버렸죠. 그게 좀 안타깝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대선을 통해서 느낀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도 화두로 던진 통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주의 시대 정신하고 전국의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쨌든 지속 가능성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탈원전 문제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어떤 삶의 질보다는 경제 성장이냐 삶의 질이냐 그리고 어떤 그 낙수 효과에 의한 그런 분배냐 아니면 진짜 평등한 분배로 갈 것이냐. 뭐 집값이나 이런 데 다 그런 문제들이 녹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 이런 방식들이 좀 문제에 부딪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후보들의 정책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그닥 선명함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평가는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국민이나 제주도 도민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와 어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좀 정책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지방선거 시대 정신 주제로 넘어왔죠. 홍영철 대표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안 보이는 대선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이번에 최근에 며칠 전이죠. 김영춘 전 장관이 정계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했던 그 은퇴의 변에 보면 이게 어쩌면 시대 정신을 얘기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거대 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 정치 시대가 좀 열린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담론 얘기하는데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나를 먹여줄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이런 시대로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생활 정치 시대 정치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은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와닿는 얘기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네. 그럼 다시 지방선거 시대 정치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 분씩 설명을 해 보실 텐데 홍 대표는 아까 지속가능 설명하셨고요. 부 변호사께서 통합을 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통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뭐 이번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갈리고 이게 봉합이 안 됩니다. 어떤 접점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단 그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극한 대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통합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우리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이 통합 문제가 좀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대선하고 대선의 연장선에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대선에서 나타난 정말 근소한 차이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사실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아주 근소한 차였고 그 극한 대립 속에서 그런 승리를 쟁취한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아마 지방선거에도 똑같이 아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나타날 건데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대결 형태로 나아갈 것인가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 통합을 위해서 일단 지금 이거 행정적인 문제긴 하지만 어떤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국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도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화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이번 제주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이런 주제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제자유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그런 지위가 있으니까 제주도부터라도 먼저 이러한 어떤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도민의 갈등을 봉합하고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대정신 하면 그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예측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양희주 국장님은 성평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풀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강보배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부터 비롯해가지고 이제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대선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게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대남이라는 신조 용어가 생겨나면서 그 이대남이 여기서 움직였다 어쩐다 이런 언론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언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전히 기본적으로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행복하고 평등한 제주 사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장애인, 여성, 아니면 성소수자,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이제 과연 제주 사회가 평등한가라는 것을 좀 반문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평등을 비롯한 이제 평등이 이제 제주의 시대 정신으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평등, 이런 말씀으로 읽힙니다. 강보배 의원님은 전환, 아주 큰 담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거대 담론이 지났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거대 담론에서의 생활 정치로 전환하는 것도 전환이기 때문에 전환이란 말을 썼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념 중심으로 이야기됐던 것이 생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분명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홍영철 대표님께서 예시한 것처럼 이제 대기업 중심의 낙수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들을 못 드러낸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중심의 경제적 순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일자리 창출력이나 내용 속에서도 드러나는 전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형태 자체의 전환들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산업 구조 중심으로 이미 투자하는 국가 중심의 산업 투자 중심의
경계 부흥 정책 자체가 이제는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속칭 전환이라고 얘기하면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 투자들을 엄청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4차 산업혁명은 훨씬 더 생활 중심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코로나19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벌어졌던 사회 안전망에 엄청 틈새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 경기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관광객은 크게 줄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경기가 안 좋아졌냐라고 하는 건 그 수익의 모든 대부분의 이익들이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뭐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중심의 어떤 영역들로 그 이익들이 대부분 가져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JDC도 역대 최고 매출 이루고요. 호텔들도 빈방 없다고 엄청나게 많이 따오고 렌트카 업체들도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꽤 호황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것들이 거대 기업들 중심이었고 생활로 들어가는 기업들, 특히 시내에 어떤 머물러 있던 작은 이제 숙박업이거나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기가 몇몇으로 되게 치우쳐지는 불평등이 엄청나게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의 전환, 관점의 전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전환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주 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하기가 좀 힘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4개의 그 키워드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은 전환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전환이 필요하다라는데, 이거는 어차피 또 잘못 얘기 진행이 되면 공정이라는 주제가 각자의 뜻에 따라서 해석이 되듯이 전환이 그럼 어떻게 해석될 거냐. 이 공항도 모자라니까 신항만도 해야 되고 해저 터널도 뚫어야 된다. 이게 전환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좀 추상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자의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이 문제는 다뤄야 한다. 의제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것도 한번 순서대로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듣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홍 대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속 가능성을 지금 뭐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내세우게 된 데는 어쨌든 도민들이 지금 우리 제주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하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삶의 질은 떨어지고 아까 강보배 의원 말씀대로 관광으로 뭔가 계속 그 경제는 성장되는데 이런 게 도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일부 대기업들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가 지켜야 될 가치들은 파괴되고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뭐 지하수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제주도가 1991년도 제주개발특별법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걸어왔는데 이 과정이 정말 민주적이었느냐 하는 점도 있고, 뭐 도민들이 선택했다는데 도민들은 어떤 용역지 내에서 만들어진 용역을 공청회 몇 번 해가지고 채택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민들이 지금 피부로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도민들이 어떻게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도민들은 제주도가 지속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더 잘 살고 더 소득이 높고 이런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지금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제주도시 종합계획, 이게 도민들의 평가를 받고 어쨌든 도민들로부터 공론화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이 길로 계속 갈 거냐 하는 문제들을 의제로서 그 후보들이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제주도에서는 유일한 법정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점에서 저는 도지사가 누가 되든 당선이 되면 이걸 공론화를 하겠다 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법정 계획은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 국제조합계획은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대 정신을 비춰봤을 경우에 홍 대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면 아마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번 지방선거에 토론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양희주 국장님은?
네, 저도 좀 구체적인 걸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있는 2018년 8월에 그 성평등 정책 총괄 추진 체계인 성평등 정책관이라는 조직이 신설이 되었고, 근데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성평등 정책 사례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완벽하냐?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당연히 약간 성과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직 체계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나 인력에 이제 큰 변화가 좀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성 일자리 정책을 담당했던 팀이 폐지가 되어서 여성 일자리를 다루는 부서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의 어떤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6.7%거든요.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6만 원 혹은 7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여성들은 소규모 사업장 종사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단시간 근로, 그리고 시간제 근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낮나요? 네, 네. 이제 여성들은 이제 제주 여성들은 그 경제 활동 참여율은 항상 1등인데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좀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제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제주 사회 전반을 위해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좀 폐지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정책관을 더 확대하자라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부성혁 변호사님은? 예. 저는 이게 아까부터 화두로 던진 통합 측면에서 구체적인 어떤 제도 설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건 아까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성평등 문제, 전환의 문제, 그리고 가깝게는 제2공항 문제까지 다 어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있던 정책, 어떤 그 국토 개발이라든가 여성 정책이나 이거 정책을 내놨을 때 그러면 이런 화두를 던지면 과연 상대방이 받아들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놓고 맙니다. 그러면 양쪽 측면에서는 서로 이제 자기께 옳다고 끝까지 양보를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소송까지 갑니다. 소송까지 가면 일단 승자 패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 꼭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대안적 해결 방식을 찾아야 되고 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ADR 제도라든가 이런 물론 ADR이라는 게 이거 대안적 방식을 찾는 겁니다. 결국 어떤 양극단에 있는 의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국 대안을 찾아내서 그 대안대로 물론 여기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그 합의를 통해서 어떤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그 대안을 따르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나아간다면 어떤 갈등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고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좀 국가가 부담을 덜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ADR 제도가 있더라도 판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따르는 거죠. 서로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이건 아니다. 이제 결국 판을 엎어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런 그 집단을 만들 때 예를 들어 그 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극단보다는 어떤 중도적 입장을 가진 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여기서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여론조사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마무리 해주시죠. 전문가들 이런 어떤 갈등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통합과 관련해서 그 예. 구체적 대안으로서 갈등 관리 기구, 일종의 중재 기구를 예.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도에서도 사회통합위원회인가요? 사회협약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 이렇게 어떤 위원회 같은 형태로 존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근데 제 생각은 그겁니다. 위원회 대안을 만들면은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 대안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따르겠다는. 이거 판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갈등 조정위원 뭐 갈등 조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합의를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은 안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안을 만들어지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치학 교과서 원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의회죠. 예, 맞습니다. 국회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의 공론의 장에서 그런 갈등들을 어떤 식으로 합의할 거냐, 이걸 조정할 수 있느냐, 이걸 정치권에 맡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문제를 풀라고 하면 또 위원회 어떤 뭐 법적 근거에서부터 효력에서부터 또는 어떤 리더가 도지사가 얼마나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뭐 결과가 달라지니까 결국 정치의 문제 다시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쨌든 그 정도 얘기하시고요. 강보배 의원님. 저는 또다시 청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전환입니다. 시대 정신은. 네, 시대 정신은 전환인데 이 전환에 있어서도 청년들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에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 내에서도 원희룡 지사가 전 지사가 이제 1, 2, 3 공약이 다 청년 정책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들이 그냥 주체로서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지원책을 많이 강조됐다면 이번 어떤 청년 의제는 결론적으로는 전환의 주체 그리고 전환을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들로서의 위치와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이 늘어나는 어떤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이 캐스팅 보드가 됐다는 건 다들 공감들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거나 주체로 세우는 자리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당장 의회만 해도 청년들 20, 30대 청년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청년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진행됐던 다양한 사업들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청년 수당이 많은 청년들을 주는 공약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한다고 없애버렸고 이제 속칭 더 큰 내일 센터라고 하는 연에 150명 정도의 청년을 지원하는 정도로 되게 소수의 청년들한테 지원이 집중되는 설계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청년들과 더 다양한 어떤 전환들의 목소리들이 키워지고 그것들의 중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결국 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정치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 개혁의 문제로 일종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을 전환의 주체로 세운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청년들이 선거의 대표자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과연 돼 있느냐. 아까 중재기구 말씀하셨는데 그 중재를 뭐 여러 개 위원회 만들어봐도 사실은 법적인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건 도지사와 도의회거든요. 그럼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결국 그 문제로 좀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선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위한 핵심적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선거 제도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후보들의 선의에 그냥 맡겨서 그냥 청년 잘 추천해 주세요. 비례대표 1번, 2번 넣어주세요. 뭐 이래서 청원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직선제 얘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정도를 직선하자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정도의 어떤 텐션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저는 이때까지 정치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념 중심의 소수 전문가들을 정치판에 세우는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수의 어떤 생활의 근처에 존재하는 예를 들면 도정이 아니라 읍면동 중심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 다수의 어떤 참여자들의 중심들의 목소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정체제들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갈등위원회라고 하는 구조들도 한계를 보이는 것도 실질적인 의견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체계와 구조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것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왜 안 받냐 받냐로 싸우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들과 내용들이 탄탄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속에서 청년들도 등판할 수 있고 다양한 세대들이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설계들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존은 결론적으로는 제주도는 특히 기초위원들이 없다 보니까 다수 이제 더 어려운 그러니까 경험이나 내용을 쌓기 어려운 구조들을 갖고 있고 자기가 생활로서 정치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거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단 한 명의 대표자 아니면 소수의 전문가들한테 위임하고 의회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그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함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강보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측면이 좀 다른데요. 예. 이건 뭐 행정 개편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정당 정치에 있어가지고 과연 정당이 청년 정치인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거를 강력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정당 자체가 그 청년 심지어 그 청소년부터 정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 토론과 어떤 이런 정치적인 훈련을 시켜서 정치인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정당은 사실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항상 툭 튀죠. 그냥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냥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나올 수 없는 거는 사실 정당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 체계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보충하고 싶습니다. 타당하신 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인물을 찾기 위해서 갑자기 뭐 20대, 30대 정치 경험이 아무도 없는 분을 갑자기 정당의 대표로 뭐 픽업을 한다거나 사실 이게 사실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럼 정당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어제 두 분이 지금 정치 개혁이라는 좀 화두가 나왔어요. 의견 네. 있으시면 주시죠. 아까 강보배 의원 말씀을 좀 보충드리자면 기초의회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초의회에 대해서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정개특위 안도 올라가 있는데 어쨌든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치 신인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의 정치 진출 이런 부분들 또 실제로 거기에서 정치 활동을 통해서 어떤 더 이제 비중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열리고요. 그런데 뭐 지금 같은 이제 소선거구제에서는 거대 양당 체제가 더 공고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만이라도 그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가지고 중대선거구제라는 거는 선거구를 더 넓히고 거기에 한 명만 뽑는 게 아니고 2명 또는 3명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치 신인들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좀 초석이고 제주도도 이제 그 오랫동안 이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짐으로써 여러 가지 이 논의는 돼 왔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제주도 나름대로의 어떤 중론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희조 국장님. 네, 저도 말씀하신 것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저도 이제 강보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체제 개편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민참여 예산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제 참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저희 제주여민회에서 한 2년 전에 이제 청년 여성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뭐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던 분이 이제 사실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들은 되게 다양하겠지만 뭐 연회비가 굉장히 세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의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해야 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진짜 주민자치라고 보기 어려운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좀 더 경험을, 그러니까 이 자치에 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열어야 되고, 그게 내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실 토론 주제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잡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논해봤는데 네 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어쨌든 하나가 좀 집중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정치 개혁이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정치 초년병, 신인, 젊은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일 수도 있고 읍면동 강화일 수도 있고 정당 정치 개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오늘 토론 좀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짧게 마무리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홍 대표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오늘 지속 가능성을 시대 정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주도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들께서는 어떤 도민으로부터 제주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도민들에게 미래 결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반드시 공약에 그런 반영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성혁 변호사님. 예. 뭐 이번 선거 어쨌든 뭐 대선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지방선거에 나오는 여러 그 후보님들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지금 제주 아까 홍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정말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나아가고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뭔가 체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희주 사무국장님.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불필요한 갈등들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거를 정책화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제주 시민들도 이거를 잘 지켜보고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정치인들을 이제 지켜보는 눈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시의 눈을 놓지 말자. 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강보배 의원님. 저는 제주도가 개발 그리고 어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났고 민생들은 계속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다들 아직도 이념에 갇혀 있고 그 입장에서 정책을 내놓기 바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이념에서 생활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도지사들이 많이 후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자, 거대 담론의 시대가 저물고 생활정치 시대가 왔다. 20대 대선이 끝난 뒤 처음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86세대 정치인의 말입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헌신했던 이 정치인의 사퇴 이변은 현재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일상의 행복 역시 거대하고 구조적인 사회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집중진단 제주는 70일 남은 지방선거까지 일상의 행복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놓고 공론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